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이제 미중 패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러시아 편 이어서 인도 편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도대체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인도에도 고민이 있다면서요? 맞아, 고민이 있어. 근데 인도 고민 말씀드릴 때 동시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 그 학과에서 또 이번 2025년 1학기 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저희는 대학원이고 또 야간 대학원에 속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지금 대거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인도 같은 곳에서도 지난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절세, 재테크, 투자, 이것 때문에 국가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야. 어느 나라도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사실 미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뭐 투자 관련돼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대학원에 등록을 해주시면 열심히 저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아카데믹하게 이론만 쌓으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학과 교수님으로, 근데 진짜 필드에서 투자를 했던 베스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직접 조합과 함께 진행해 봤던 분들, 또 경공매를 직접 해보면서 대학에 그 적을 두고 계신 분들, 뭐 이런 진짜 필드에서 진짜 투자를 해보고 흐름을 읽고 있는 분들을 대거 모셨으니까 모집 요강을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고민이 있어. 네. 근데 인도의 고민을 들어보면 약간 또 배부르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원래 인도가 200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고도 성장을 했던 국가고,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평균 8% 이상 되는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왕창 떨어진 거야. 6%대. 많이. 진짜 이게 할 말이 없어. 우리나라 6% 성장하면 난리 나는데. 난리 나지. 네. 이거 뭐 그 대통령 뭐 영구집권 시켜야지. 영구집권 가능합니다. 영구집권 해야지. 네. 무조건. 야, 6% 성장을 다시 만들어냈다고? 이건 그분을 영구에 모셔야 돼. 그런 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지.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거야. 6%대로 떨어졌어.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린 지금 계속 방향을 미중 중에 누굴 선택하느냐 이거잖아. 그렇죠. 제조업에 문제가 생겼어. 제조업이요? 인도 제조업에. 아니, 그동안 인도는 내수를 중심으로 내수 기업들이 인도 내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건 팔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외풍과 상관없이 유지를 계속 해왔는데, 인도 제조업이 옛날 같은 성과가 안 나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살펴봤더니 세상에 인도보다 더 싼 제품을 공급하는 나라가 있어요. 있어. 어느 나라겠어? 뭐 방글라데시? 말은 방글라데시고 말은 스리랑카인데 그 뒤에 누가 있겠어? 중국이지. 결국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인도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하거든. 네 안경 인도에서 얼마나 할 거 같니? 나 그 비슷한 거 많이 봤다. 이거 글쎄요. 이거 뭐 한 1,000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지? 1,000원 너무 많이 불렀나? 1,000원은 중국이고 인도는 마이너스 500원이야. 이 안경을 사면 500원을 줘. 그런 수준까지도 할 수 있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아니 진짜 거의 그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지라고 갸우뚱하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 근데 인도도 그 테무나 알리 정도 가격까지는 못 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제조업이 옛날 같은 성과를 못 내.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고, 그러면 중국산 저가 제품 탓으로 모두 다 돌릴 수 있느냐? 또 그러면 중국하고 척지고 미국하고만 손잡겠지. 근데 그 인도가 저가 제조 물건이 예전만큼 성과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물건을 누가 살 것 같아야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인도의 내수 소비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그 이유가 고물가 기조 때문이야. 인도의 물가가 요즘 살인적인데, 특히 무슨 물가가 살인적이냐면 식료품 물가가 살인적이야. 너 예전에 엔겔지수 배웠잖아. 네, 엔겔지수 배웠죠. 저소득층들은 엔겔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월급 받으면 기본적으로 주거비,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하고 나면 얼마가 안 남는다고.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밥 하루에 뭐 한 끼 먹고 반 끼 먹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니지. 그리고 사실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저소득 계층들은 앵길 지수가 높은데, 근데 인도의 우리 소득 구조가 어때? 전 세계 슈퍼리치에 해당되는 사람 극소수로 한 1% 안쪽에 되는 사람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진짜 전 세계 어느 부자를 만나도 야 나도 너만큼 돈 있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렇죠. 나머지 한 95% 사람들은 진짜 인도 국민 소득이 3,000불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앵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돼요. 이번 달 먹고 살아야 돼요.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최근 인도의 그 몬순 기후 때가 네, 몬순. 엄청난 이상 기온이 생겼어. 아, 그 몬순이 와야지 또 벼농사가 잘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녹화 기준으로 이게 언제 나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2주 전에 내가 외신 또 찾아보고 있는데 인도에 지금 날씨가 벌써 40도 가까이 됐대. 어떤 지역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렇죠. 인도는 세계적인 밀생산지입니다. 왜? 자신들이 먹을 거 자신들이 재배하겠다는 게 또 천치격거든. 그렇죠.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그런데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어. 최근 연평균 식료품 가격이 얼마 올랐느냐? 30%씩 올랐어. 연평균 30%요? 와.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다? 바로 95%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앵겔 지수가 높았는데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식료품 비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 내에서 수억 명의, 이거 정확한 통계도 없어. 수억 명의 극빈층이 생겨버렸어. 극빈층이 수억 명이라고요? 수억 명이야. 인도는 뭐든지 생기면 그냥 수억 명이야. 그래서 극빈층이 지금 수억 명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물건 소비를 못하게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내수를 기반으로 제조를 해왔던 기업들의 성과가 안 나기 시작했고,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용 줄이고, 그리고 자신도 지출 줄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도 6% 성장을 하고 있는 다른 쪽 층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도가 지금 이런 이상기후 현상과 그걸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 압박, 그것으로 인해 극빈층 증가, 요런 사회 문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커져 버렸어. 그래서 최근 인도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났어. 시위가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이 시위가 어마어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인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그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약속하잖아. 뭐 해드리겠다. 아, 그렇죠. 농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 아, 이거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본 거, 그리고 농산물 재배 못해가지고 지금 힘든 거, 저희가 다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커버해드리겠습니다. 했어. 근데 국가에서도 말했던 금액을 딱 봤더니, 야, 이게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도 너무 심각하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지출 금액도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약속된 걸 안 해. 그러니 농민들이 지금 시위를 안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도 내부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야. 거기다가 몬순 기후가 인도에만 있었겠냐고. 그렇죠. 어디 있겠어? 뭐 남아시아 일대 다 있는 거지. 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종주국이 또 어디야? 인도죠. 인도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인도로 또 넘어와서 거기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자기도 빡빡한데 자꾸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분란이 생겼어. 그래서 최근 카슈미르 지역 알지? 어딘지? 뭐 종교 분쟁 때문에 이슬람교하고 힌두교 뭐 분쟁하는 지역이죠. 대표적인 지역이잖아. 파키스탄하고 인도. 인도하고. 그 카슈미르 지역에선 지금 카슈미르 레지스탕스라는 아예 무력단체가 생겼어. 피 끓는 청년들이 자기 미래가 안 보이면 이렇게 무기를 드는 거야. 무기를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기가 잘못한 이것도 자기 잘못이야 나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뭔가 뜻대로 안 풀린 걸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이걸 내 잘못으로만 탓을 하겠어. 그렇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 더러운 세상 탓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진짜로 힘들어지면 누구라도 탓하고 싶어지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럼요. 그래서 이 사회 탓을 하면서 이게 다
저 인도 놈들 때문이야. 우리 카슈미를 계속 이렇게 탄압하니까 구조적으로 내가 뭘 할 수가 없지. 하면서 이제 들이붓기 시작한 거야. 물론 인도는 이 뒤에 중국이 있다라고 또 확신을 하는 거죠. 확신을 하기도 하고 또 몰아붙여 가기도 해. 또 파키스탄과 중국이 좀 친해. 그렇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죠. 내가 만났던 중동 지역의 파키스탄 사람들은 모두 다 차이나, our friend이야. 모두 그렇게 얘기했어. 예. 중동의 UAE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택시 드라이버가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아, 나 애들 키우려고 여기서 택시 운전 한 다음에 6개월, 7개월 동안 번 돈으로 난 다시 돌아가서 그걸로 나는 우리 저 생활비 합니다. 그래? 아, 그러면 여기서 주요 고객들이 누구냐? 그러면 뭐 주로 미국인들 많고 유럽인들도 많은데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 다 필요 없고 차이니즈 최고라는 거야. 왜?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지. 하여튼 돌아와서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인도 내부 상황에서 제조업이 안 좋은 거 중국 탓으로 일부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카슈미르 지역에 분쟁 생긴 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어. 그러니 그러면 인도는 친중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쪽을 보면 이게 또 애매모호해. 그러면 또 친미냐 했었을 때, 자, 또 설명을 좀 해볼게. 인도 시장이 요즘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인도 시장의 문을 많이 두들겼던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유럽도 많이 눈을 두들겼어. 중국은 겁이 나니까 아까 이렇게 조금만 잘못되면 반중 감정 생기니 의외로로 뭐 싱가포르나 모리셔스 통해서 투자하는 거. 이거 궁금하신 분은 지난 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인도가 매력적인 시장이 됐느냐? 첫 번째는 그 모리 총리가 뭘 달성했냐면 디지털 전환을 달성한 거야. 어떤 거에 디지털 전환이요? 인도 국민의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갖게 됐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인도는 사실 뭐라고 해야 돼?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한 50%좀 넘는 숫자만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약간 외진 시골 마을 가고 무슨 휴대폰이야. 이장님 하나 가지고 있고 우리 큰아들은 좀 대학 다니고 해가지고 걔는 좀 들고 다니더라. 이게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 국민의 80% 육박한 수준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가 편해져. 예전에는 어떻게 됐다? 너랑 나랑 예를 들어서 이런 농구공을 인도 사람들에게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옛날에는 이거 팔려면 인도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뛰어들었는데 15억 이상 전원에게 이 농구공을 알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리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죠. 빙고. 그렇지. 오프라인 매장을 인도 대륙 전체 깔아야 돼. 그 모든 동네마다 오프라인 매장 깔고 그러려면 거기 내부 인테리어 해야지, 거기 관리하는 직원 뽑아야지. 그렇죠. 또 직원들이 이거 막 훔쳐가거든. 농공 자꾸 없어지고. 그럼 또 그 관리하는 또 직원 또 뽑아야 되고 CCTV 달아야 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런데 이제 인도 국민의 거의 80% 가까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야, 그러면 이커머스를 알리면 되겠다. 엄청 매력적인 시장 바뀐 거지. 그래서 미국계 기업과, 그러니까 서방 국가라고 할게. 서방 국가의 기업들이 대거 인도 시장에 최근 많이 진출을 서둘렀던 이유가 바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코스트가 줄어들게 된 거야. 그 또 하나가 더 있어. 인도는 너도 잘 알지만 민주주의의 성지잖아. 민주주의 하면 또 빼뜨릴 수 없는 나라죠. 그렇지. 선거 투표하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리잖아. 그리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데도 충실히 잘 지켜서 하더라고요. 잘 지키지.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달리 말하면 지방자치도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마다 세법 다르고 근로기준법 다르고 부가세 비율 다르고 다 달라. 문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 나도 출장 가서 봤던 게 인도 사람과 인도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통역을 둬. 인도는 헌법상 인정하는 공식 언어만 22개야. 22개요? 그러니 이게 진짜 인도의 어떤 약간 외진 곳 가면
서로 통하지가 않아. 아니 인정한 것만 22개라고 그랬지. 뭐 그러니까 인정한 동안 22개인 거야. 언어로 막 하면은 막 더 많은 거지. 몇백 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 진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5억 인구 대상으로 비즈니스 해보려고가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어떤 언어권의 어떤 세법과 어떤 부가세법과 또 어떤 상법에 의거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동네에 있는 5천만 명, 1억이 다 한 거야. 그러니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모리가 이거를 드디어 통일시켰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세법, 그리고 상법과 관련된 가장 큰 기본 꼴들을 전부 다 통일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신분증도 디지털 전환을 해놨고. 그러다 보니 이거 무엇보다도 뭐라고 해야 된다? 야, 이제 정말 비즈니스 하기에, 투자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준 거지. 그리고 나서 사실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가 급증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이야. 그리고 미국이 여기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미국은 여러분 직접적인 제조 투자 잘 안 하죠. 제조는 오히려 팍스콘 같은데 아니면 어디에 부탁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위탁 생산을 하지, 뭔가 직접 공장 짓는 거 이제 생각보다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뭔 투자가 많이 들어왔느냐? 야, 전 세계에서 인도의 주식시장이 몇일 것 같아요? 4위? 정답입니다. 맞아요. 4위야.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인도 주식시장이 세계 4위의 주식시장이 됐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는 또 미국의 금융자본이 대거 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바로 이처럼 모리 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던 모든 행보들은 서방 국가들의 자금을 수급받기 수월한 행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걸 딱 보면, 야, 그럼 결국 교수님 답이 나왔네요. 인도는 친미적인 성향으로 귀결되기로 마음을 정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또 그게 아니야. 또 애매해요. 또 애매해. 뭐가 애매하냐? 인도가 최근 고민하는 게 하나는 에너지야. 인도도 생각해봐. 이 많은 인구들이 그렇죠. 뭔가 전기도 밝히고 하려면 석유 수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동 국가들하고 뭐에 대해서 딜을 많이 받냐 하면, 야, 너희랑 우리도 달러 쓰지 말자. 이게 달러 패권에 전형적으로 도전하는 행보를 인도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 러시아산 에너지 싸게 나오니까 그냥 다 사갔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수급 체계에 있어서 미국 의존적인 구조를 안 가져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다음에 세계 주식시장 4위 정도 되면 이제 갑질을 해도 되잖아. 그러니 이제 어떤 걸 요구하기 시작했냐면, 남아시아 근처의 경제권은 인도 앞에 쓴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조그만 군소국가들 좀 있어. 그리고 모리셔스에서도 일부 인도 화폐를 쓸 수 있게끔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의 가장 패권의 그 근간이 되는 달러를 부정하는 가장 주도적인 세력이야. 그리고 달러의 어떤 패권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대항마가 비트코인이지. 아, 비트코인. 바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가, 이게 또 표현이 이렇게 할게. 묘한데, 이게 어떻게 묘하냐 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에 놓고 이걸 가지고 국제 결제로 사용해보자라고 논의하는 축이 있어. 그게 브릭스야. 아, 브릭스가 먼저. 브릭스는 대표적으로 반미 성향의 국가들이 뭉쳐져 있는 국제적인 헤게모니란 말이야.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인도야. 근데 브릭스 어떤 구조냐면, 그 브릭스 안에 있는 여러 회의체들의 내용들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서로 간의 그 경쟁이 있을 거 아니야. 브릭스의 종주국은 내가 하겠다라는. 그래서 중국이 주도해서 뭐 해보려고 하면 러시아가, 아, 싫어. 왜 그걸 그렇게 해? 야, 그러지 말고 1대1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러시아가 있는 유라시아 연합권이 있어. 그걸 갖추고 이렇게 해야 돼. 맨날 싸우잖아. 그때 결국 결정을 하려면 인도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중국이 인도를 꼬시려고 하면 러시아도 또 인도를 꼬시려고 하고, 또 러시아가 인도 꼬셔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중국이 또 인도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구조야. 그러니까 브릭스는 항상 이 구조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브릭스도 공통점이 우리가 말은 브릭스 하지만 우리 서로 다 지금 달러로 결제하잖아. 그래서 중국이 야 니들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냥 우리 위안화로 하자 했는데 러시아가 용납 안 하지. 그렇죠. 무슨 소리야. 그런데 러시아는 자기 돈을 또 국제 통화로 얘기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경제 규모라든지 안 되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 러시아는 그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전향적으로 중국이 양보를 했어. 러시아 화폐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위안화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브릭스는 비트코인 쓰자. 그냥 국가 간의 결제나 큰 결제 있잖아. 일상생활에서 쓰는 결제는 비트코인을 못하지. 그거는 계속 시대가 바뀌잖아. 그렇죠. 대신만 우리 큰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하자 해서 양보를 해버린 거야.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채굴해서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러시아는 해커들이 많아서 어서 잘 뿌려와. 거의 북한 스타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나쁜 장사는 아닌데. 그리고 중국은 또 애매한 게 국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전면 금지해서 못하게 해놓고선 나중에 봤더니 그 사이에 더 많이 캐놨어. 이게 뭐야 얘네들 이런 상황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비트코인으로 그럼 합시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만 동의하면 돼? 인도. 그렇지. 그럼 인도가 그래? 그리고 인도는 지금 스스로도 다른 통화를 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세계 4대 주식시장 가진 국가로서 그런 인도가 그럼 이 논의,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논의를 어떻게 했느냐? 다음 시간에.